홋카이도 여행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할 말이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갑니다. 일본 최북단 지역 홋카이도, 겨울 여행지라고만 생각하셨나요? 물론 겨울의 홋카이도도 낭만적이지만 홋카이도는 여름에 진짜 좋아요. 6월, 7월, 8월은 우리나 일본이나 여름이고 여름엔 장마가 있고 장마가 지나면 폭염이 있죠. 북쪽의 도시 홋카이도에도 물론 여름은 있지만 뚜렷한 장마가 없고요. 기온이 낮고 습하지 않아 훨씬 쾌적하게 보낼 수 있어요. 초록은 싱그럽고 여름꽃이 피면 홋카이도의 최대 성수기가 찾아옵니다. 여름 이야기로 시작한 김에 계절을 조금 더 짚어보면 9월부터 11월까지는 가을이고요. 단풍은 10월 중하순부터 물들고 긴 겨울을 보내고 나면 4월 말 하코다테를 시작으로 5월에 벚꽃이 펴요. 홋카이도에 흥미가 생겼다면 이번엔 홋카이도의 지도를 봅시다. 전체 면적 약 7만 8천 제곱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4분의 3 정도 되는 아주 넓은 지역이에요. 물론 홋카이도 여행 간다고 이 넓은 지역을 다 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삿포로를 중심으로 주변 한두 시간 거리에 매력적인 도시가 많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 해요. 아마 홋카이도 여행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일본 여행이 처음인 분들보다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을 먼저 다녀와서 일본 여행에 자신이 붙었고 색다른 여행지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일본 여행 N회차 이상인 분들에게는 대도시도 좋지만 개성적인 작은 도시들을 함께 돌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우선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홋카이도의 전체적인 특징과 각 도시별 특징을 파악하고 내게 꼭 맞는 여행지를 찾아 주어진 일정 안에서 전체 루트를 짜도록 합시다. 홋카이도, 일본의 가장 큰 행정구역은 도도 부현이에요. 도쿄도, 홋카이도, 오사카부, 교토부, 나머지는 전부 현. 홋카이도는 하나뿐인 두 번째 도에 해당해요. 면적이 일본 국토의 21%나 되는데 인구는 4%인 약 520만 명이 살고요. 그중 약 38%에 해당하는 195만 명이 삿포로시에 살아요. 그럼 나머지 이 넓은 땅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홋카이도는 일본 내에서 자연 경관이 빼어나기로 손에 꼽혀요. 산, 바다, 강, 호수 다양한 지형에 계절의 특성이 뚜렷해 자연을 누리기 좋고요. 많은 곳들을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잘 보존해 두었어요. 일본 본토와는 다른 지리, 자연, 문화, 역사적 배경에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죠. 이 점은 앞으로 각 도시들을 짚어보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쌀, 밀, 감자, 옥수수, 멜론, 포도, 딸기, 당근, 양파, 브로콜리 등등등 엄청 많이 자라는데 홋카이도는 여름이 아주 덥지 않고 일조량은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서 농작물이 잘 자라고요. 품질이 좋고 다 맛있어요. 기본 식재료가 신선하고 맛있으니까 음식들도 다 맛있고요. 축산업도 해요. 우유 맛있고 그래서 우유가 들어간 유제품, 과자, 아이스크림, 케이크 다 맛있어요. 왜 일본은 편의점 빵도 맛있잖아요. 인기 있는 빵마다 공통되는 재료가 홋카이도 우유거든요. 그 본고장에서 만든 빵, 케이크,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맛있다고요. 그리고 육류, 고기질도 뛰어나요. 돼지고기, 소고기 다 맛있고 홋카이도에서 맛보는 양고기 징기스칸도 아주 별미예요. 어장이 풍부하고 어획량도 많아서 해산물도 신선하고 맛있어요. 특히 게가 유명해요. 라멘도 맛있는데요. 삿포로의 미소라멘은 후쿠오카 돈코츠 라멘만큼이나 일본 대표 라멘으로 쳐주고 아사히카와의 쇼유 라멘, 하코다테의 시오 라멘도 유명해요. 저는 스프 카레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겨울이 긴 홋카이도에서는 국처럼 뜨끈하게 먹을 수 있는 묽은 스프 카레를 만들었어요. 스프도 맛을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역시 홋카이도의 야채와 고기, 식재료 본연의 맛을 카레와 함께 즐기는 게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음식을 더 맛있게 하는 맥주. 일본의 많은 맥주 회사 중에서 아예 도시명을 회사명으로 쓰는 삿포로 맥주 본사가 바로 삿포로에 있습니다. 홋카이도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생맥주 삿포로 클래식은 목에서 물처럼 꿀꺽꿀꺽 넘어가요. 홋카이도에서는 1일 1맥 아니고 일식 1맥 해야 돼요. 일본에 먹으러 간다 하시는 분들 홋카이도에 가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이 원고를 쓰는 시점 삿포로에서 돌아온 지 하루 됐는데 더 못 먹고 온 게 후회돼요. 홋카이도 교통, 공항. 홋카이도의 메인 공항은 삿포로에서 가까운 신치토세 공항. 한국에서 직항은 신치토세 공항으로 들어가고요. 인천에서 3시간 가까이, 부산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일본 다른 지역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외 삿포로 시내 안에 오카다마 공항이 있고 하코다테 아사히카와 등에도 공항이 있어요. 일본 내에서는 국내선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BA와 가까운 아사히카와는 여름에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직항이 뜨기도 해요. 철도, 도시에서 도시 이동은 주로 JR 열차로 합니다. JR은 우리나라의 코레일에 해당하는 열차인데요. 다른 도시들은 JR과 함께 사기업 열차인 사철도 많아서 이 점이 여행 초보자들을 어렵게 하는데 홋카이도는 JR뿐이에요. 다만 이동거리가 멀다 보니 요금이 비싼 게 문제인데요. 일본에서 장거리 구간을 열차로 이동할 때는 JR 패스가 유용합니다. 홋카이도에서 삿포로 중심으로 노보리베스 지역 패스, BA 후라노 지역 패스, 전 구역을 포함하는 패스가 있어요. 각 패스는 그 지역에서 필요할 때 다시 언급할 텐데 지역별 패스도 기본적으로 신치토세 공항 오타루를 포함하고 있어서 메인 지역 이외에도 공항 오가거나 오타루 오가는 날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는 게 좋아요. 고속버스, 일부 지역은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특급 열차보다는 버스 요금이 저렴한 편이에요. 버스가 있는지 없는지, 시간과 요금은 얼마인지, 열차가 나을지 버스가 나을지 알아보는 방법은 구글맵에 출발지, 목적지 넣으시고 그에 따른 검색 결과를 참고하는 거예요. 렌터카, 만일 여행 인원이 2-3명 이상이고 운전에 자신이 있다면 렌트해서 이웃 도시를 돌아보는 것도 좋아요. 비용 문제뿐 아니라 렌트를 하면 내가 움직이고 싶은 시간에 움직여 머물고 싶은 곳에서 시간 제약 없이 머물 수 있으니 정말 편할 거예요. 원데이 투어, 그런데 요즘은 원데이 투어도 워낙 잘 돼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고 운전도 자신이 없으면 투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앞으로 지역 설명하면서 투어도 계속 짚을 테니까 쭉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홋카이도의 도시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삿포로를 중심으로 오타루, 하코다테, 아사히카와 BA 후라노, 노보리베츠, 도야호수 등 지역의 특징을 크게 짚어볼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홋카이도의 숲을 보시고 이후 이어지는 지역별 가이드에서 각 도시별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세요. 그럼 먼저 삿포로로 갑니다. 삿포로, 홋카이도의 중심은 삿포로예요. 삿포로는 일본의 5대 광역권을 대표하는 도시예요. 일본 5대 동구장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에 있어요. 신치토세 공항에서 삿포로역까지 특급 열차 에어포트를 타면 40분이면 도착해요. 삿포로역 이외 동네로 간다면 공항버스가 더 편할 수 있어요. 삿포로역, 오도리, 스스키노 등 시내까지 1시간 10분 정도. 먼저 삿포로역으로 왔습니다. 광역교통의 중심이고 이웃 도시로 향하는 열차가 모두 삿포로역을 출발해요. 3박 4일 정도의 짧은 여행 중에는 삿포로를 중심으로 가까운 도시들을 당일치기로 다녀오거나 천천히 보고 싶은 곳 한 곳 정도 숙박을 하며 다녀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홋카이도가 일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눈 오는 겨울에는 특히 그렇고 이번에 저는 여름에도 1시간 반이나 지연이 됐거든요. 그런데 장거리 이동일 경우 열차가 자주 있는 편도 아니라 한 대 놓치거나 지연되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날 공항 가기 전에는 너무 멀리에서 출발하는 일정은 열차 이용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삿포로역으로 와서 삿포로역은 도시명을 건 역답게 주변에는 다이마루 백화점, 삿포로 스텔라 플레이스 등 굵직한 쇼핑몰이 있고요. 삿포로 스텔라 플레이스가 들어선 JR타워 38층에 JR타워 전망대가 있어요. 도쿄나 오사카 등 거대 도시 전망대에 비하면 가격도 착하고 뷰도 소박한 편이지만 삿포로를 내려다보기에는 제일 좋은 포인트예요. 지하철 노선은 셋이에요. 남북을 잇는 남북후선, 동서를 잇는 도자이선, 삿포로 돔에서 삿포로역, 그리고 삿포로 북쪽 지역을 잇는 토호선. 이 세 역이 모두 만나는 시내 교통의 요지는 삿포로역에서 한 정거장 아래인 오도리역이고요. 오도리역과 가까운 오도리공원은 삿포로 도심에서 동서로 약 1.5km 이어지는 공원으로 도심에 있는 공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역할인 시민의 휴식처이자 여행에 있어서도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겨울에 눈축제, 여름에 맥주축제 등 때마다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요. 도시의 마스코트 타워, 주변에 오래전 지어진 건물들이 인증샷을 부르며 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정거장 아래인 스스키노는 현지인들의 쇼핑, 먹방, 놀이의 중심이에요. 삿포로의 가장 큰 유흥지역으로 낮에도 붐비지만 밤에 더 화려해지고요. 스스키노역 사거리를 다니는 노면전차가 여타 대도시와는 다른 레트로한 감성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삿포로역에서 스스키노역 사이가 삿포로 관광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아래 지하 세계에는 지하 상가가 쭉 연결돼 있어요. 눈 오거나 추운 계절, 비 오거나 더울 때도 아무 때라도 지하로 편하게 다니며 쇼핑하거나 눈요기 할 수 있고요. 주요 백화점이나 쇼핑몰도 다 지하에서 연결돼요. 숙소도 이 사이에서 구하면 어디든 이동하기 나쁘지 않을 거예요. 중심을 벗어나 다른 관광지도 살펴볼게요. 초록초록한 곳들이 대부분인데요. 서쪽에 마루야마 공원. 공원에는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우거져 있고 공원 안에 큰 신사와 동물원이 있어요. 큰 공원을 끼고 있는 입지 좋은 곳이 그렇듯 삿포로의 부촌으로 꼽혀요. 동네 분위기가 조용하고 고급져서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관광지보다 동네 구경 좋아하는 분들에게 맞을 거고요. 맛있는 스위츠와 커피가 있는 카페도 많아서 카페 투어 좋아하는 분들도 살펴보면 좋을 거예요. 삿포로역에서 한 정거장 위쪽 홋카이도 대학, 풍부한 나무, 잔디밭, 산책로 등등으로 여느 공원 못지않은 초록역을 자랑하는데 캠퍼스라는 공간이 주는 낭만과 자유로움이 추가됩니다. 스스키노에서 한 정거장 남쪽에 공원이 있어요. 나카지마 공원. 시내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 삿포로 비루엔, 삿포로 맥주에서 운영하는 맥주 박물관이 있고요. 맥주와 징기스칸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레스토랑은 한가한 시간대는 바로 입장도 가능한데 저녁 시간이나 성수기에는 예약이 꽉 차 있을 수도 있어서요. 꼭 가고 싶다면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가 삿포로 시내에서 돌아볼 수 있는 주요 관광지고요. 조금 높은 곳에서 삿포로를 내려다보고 싶다면 모이와 야마 전망대, 일본 신 3대 야경에 꼽히는 곳이에요. 일본의 3대 야경에 대해서는 하코다테에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일본에 왔는데 온천은 해야겠고 도시 이동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조잔케이 온천 체크해보세요. 조잔케이 온천에도 호텔이 있어서 하루 여유 있게 묵어가도 좋고요. 삿포로에서 1시간 거리라 당일치기 온천도 많이 가요. 그 밖에 이런 곳들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삿포로에 대한 더 자세한 영상은 따로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럼 오타루로 가볼게요. 오타루. 삿포로와 함께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도시예요. 삿포로역에서 빠른 열차 쾌속 에어포트를 타면 35분, 보통 열차 하코다테 본선을 타면 45분, 가깝고 도시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하루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당일치기 도시로 불리지만 옛날 사람들 중에는 영화 러브레터를 인생 영화로 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요. 그런 분들에게 영화의 배경지인 오타루는 첫사랑과 같은 도시예요. 그래서 저는 오타루 갈 때마다 1박 이상 충분히 지내다 오곤 해요. 오타루가 삿포로나 그 밖의 홋카이도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두드러지는 장점은 1. 레트로한 분위기. 오타루는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도 초반에 발전했던 항구 도시로 그때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지금도 남아서 도시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레트로해요. 2. 삿포로에서 40분밖에 걸리지 않고 도시 자체도 작기 때문에 여행 일정이 짧고 삿포로 중심으로 여행할 때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너무 좋은 조건이죠. 3. 홋카이도 해산물이 맛있다고 했잖아요. 오타루는 특히나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해요. 오타루에 도착했습니다. 오타루역을 나오면 역 등지고 바로 왼쪽에 수산시장 삼각시장이 있어요. 시장 규모는 크지 않고 각종 해산물과 건어물을 팔고 해산물 식당이 있는데요. 시장 안에 있는 식당이라고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고 웨이팅이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타루는 홋카이도 내에서 해산물이 가장 맛있는 지역에 속하고 본격 관광구역으로 들어가도 죄다 해산물이거든요. 시장 분위기보다 깔끔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싶다면 굳이 줄 서지 마시고 바로 관광구역으로 향해도 좋습니다. 오타루를 대표하는 명소 운하로 가겠습니다. 오타루역에서 약 800m 정도로 걸어서 10분이 걸리지 않아요. 1923년에 건설된 운하로 물길을 따라 당시 지어진 창고들이 늘어서 있고요. 대부분의 운하가 그렇듯 운송수단으로의 역할은 끝이 나고 잠시 침체기를 겪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관광지로 바뀌었어요. 운하가 지어진 시대의 레트로한 감성이 남아있고 낮과 밤의 분위기도 달라요. 오타루에서 오래 시간을 보낸다면 낮과 밤 모두 둘러보는 것도 좋아요. 운하의 끝지점에서 약 100m 정도만 더 가면 오타루의 메인 관광지역인 사카이마치예요. 오타루 오르골당이 있는 지점까지 거리를 따라 약 800m가량의 옛 건물들이 늘어서 있어요.
스시, 카이센동 등 해산물집, 케이크 등 스위트집, 유리공예 등 기념품집이 거리를 꽉꽉 채우는데요. 그 중에서 기억해야 할 곳은 치즈케이크가 유명한 르타오. 상호명은 오타루 스펠링을 뒤집은 거예요. 거리의 상점은 대부분 유리공예숍인데요. 이런 관광지에 있는 기념품숍 거리에는 뻔한 물건들이 많은데 유리공예가 발달한 오타루는 제품 질이 평균적으로 높아서 둘러보면 눈도 즐거워져요. 그리고 일본 다른 도시 여행하다가 오르골당 한 번쯤 가보신 분 있죠? 그 오르골당 본점이 여기 오타루입니다. 만화 미스터 초밥왕의 배경지도 역시 오타루였어요. 미스터 초밥왕의 작가의 고향도 주인공 쇼타의 고향도 오타루로 오타루가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고 오타루에는 스시 거리도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마사즈시 필두로 10여 곳 정도 있는데 미리 예약이 필요한 곳이 많고요. 사이사이 예약 없이 식사할 수 있는 곳들도 있어요. 어묵 좋아하는 분들은 가마복고 전문점 카마에이 공장 직영점이 있다는 점도 체크해 두세요. 이렇게 오타루 시내에 있는 여행지는 모두 도보로 둘러볼 수 있는데 오르골당과 르타오 본점 쪽은 오타루역보다 미나미 오타루역이 더 가까워요. 오전에 시장에 들르지 않을 분들은 미나미 오타루에서 시작해서 오타루역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반대로 미나미 오타루역에서 여행을 마치고 삿포로로 가는 열차를 타면 이미 오타루에서 많은 사람이 타서 서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삿포로 오타루 사이 열차는 해변을 따라 달리는 구간이 있어요. 오타루행은 오른쪽, 삿포로행은 왼쪽에 앉으면 바다가 보여요. 영화 러브레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에 나온 포인트들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알려드리고 러브레터 촬영지는 다시 업로드될 오타루 편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텐구야마만 가볼게요. 러브레터의 오프닝 장면을 이곳에서 찍었대요. 오타루역에서 버스를 타면 20분 정도 걸리고 도착해서는 로프웨이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큰 도시에 비해 야경은 소박하지만 러브레터 팬들에게는 일본 어느 도시 전망대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이번엔 멀리 하코다테로 갑니다. 홋카이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일본인들이 홋카이도 내 관광지 순위를 매길 땐 하코다테가 거의 1순위예요. 대도시인 삿포로보다 더 인기가 있어요. 다만 외국인에게는 교통이 좋지 않아서 짧은 일정의 여행 중에는 선택하기 부담스러울 거예요. 삿포로에서 특급 열차를 타고 3시간 40분에서 4시간, 비행기를 타면 30분이지만 공항 오가고 수속하고 추가 시간이 더 들어가죠. 거리가 먼 만큼 교통비도 추가로 들어가고요. JR 패스도 하코다테까지 포함하는 패스는 전 구역을 포함하는 레일 패스뿐인데 5일권이 20,000엔이라 여하튼 하코다테까지 다녀오려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요. 현재 한국에서 직항은 없고 신치토세 공항이나 도쿄 하네다 공항 등 일본 다른 공항에서 국내선을 타고 갈 수 있어요. 하코다테 공항에서 하코다테의 중심인 JR 하코다테역까지는 약 8km, 버스로 20분 정도 걸리고요. 그 외 하코다테역을 중심으로 남쪽의 모토마치, 북쪽의 고료카쿠, 유노카와 온천 등 주요 관광지는 노면 열차가 연결해요. 하코다테는 일본에서도 독특한 도시로 꼽히는데요. 홋카이도도 일본으로 편입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에도 시대에도 미묘하게 일본에 속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일본에 편입된 건 1869년경이에요. 19세기 말 홋카이도를 편입한 일본은 본토와 가장 가까운 남쪽 하코다테부터 개발을 시작합니다. 더불어 이 시기에 서구의 하코다테항을 개항하면서 이때 하코다테는 일본 문화와 서구 문화가 복합적으로 들어오며 개성 있는 모습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때의 분위기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하코다테와 비슷한 시기 비슷하게 서양 문화가 들어와 비슷하게 발달한 곳이 요코하마, 고베, 나가사키 등인데요. 대도시권에 속하는 요코하마, 고베보다 하코다테가 보다 조용하고 그래서 여행자 입장에서는 과거 감성이 더 짙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재밌는 건 이렇게 서양 문화가 들어와 발달한 동네들은 대부분 모토마치라는 지명을 쓰는데요. 하코다테도 모토마치를 중심으로 언덕길에 있는 옛 건축물, 그 건축물과 어우러지는 바다, 풍경을 즐겨요. 먼저 모토마치 아래쪽부터 보면
중심은 옛 창고를 개조한 카네모리 아카렌가 창고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카는 빨강, 렌가는 벽돌, 아카렌가 창고는 붉은 벽돌로 만든 창고를 의미하고요. 1869년에 지어진 창고는 그 자체로도 관광지이자 사진 포인트가 되고 다양한 상점이 입점해 있어요. 작은 도시에 있는 대표 상업지구 치고는 구경할 거리가 많았고요. 창고 주변에 맛집, 카페, 쇼핑할 곳들이 모여 있어서 동선 많이 쓰지 않고 둘러볼 수 있어요. 이제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하코다테는 개항 당시 서양인들이 많이 살았고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와서 특히 종교 건축물이 많아요. 언덕이라고는 해도 그리 가파르지는 않고 반경도 넓지 않아서 전체를 둘러보는데 시간이나 체력이 그리 많이 들지 않을 거고요. 군데군데 숍이나 예쁜 카페들이 있어서 쉬어가기도 좋아요. 언덕의 하이라이트는 일본 3대 야경으로 꼽혔던 하코다테 산인데요. 로프웨이를 타고 올라가고 저녁에는 하코다테에 놀러온 사람들 다 여기 모였나 싶을 정도로 금방 사람이 많아져요. 일본 3대 야경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하코다테와 함께 3대 야경으로 불리던 곳이 고베, 나가사키인데요. 재밌는 게 전부 개항 시기에 항구 도시에 있는 산이고 로프웨이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일본 3대 야경은 언제 무슨 이유로 선정된 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하튼 오래전부터 이곳들이 일본의 야경을 대표해 왔고요. 이후로 신일본 3대 야경, 일본 신 3대 야경 등등 조사기관이나 기준을 바꾸어서 새로운 야경 명소들도 발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원조는 원조인지 3대 야경은 하코다테, 고베, 나가사키가 가장 많이 꼽히고요. 하코다테가 신자가 붙은 야경지 3대에는 못 들었지만 그 바로 박순위권에는 꼭꼭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하코다테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이 로컬 패스트푸드점이에요. 럭키삐에로. 어느 지점이든 웨이팅이 있는데 특히 카네모리 아카렌가 앞에 있는 럭키삐에로는 바다 뷰까지 끼고 있어서 사람이 늘 많고요. 가장 인기 메뉴는 차이니즈 치킨버거로 일본 로컬 버거 1위라고 합니다. 하코다테도 해산물이 맛있거든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하코다테역 앞에 아침시장, 그 옆에 돈부리 요코초, 그리고 저녁에는 주점 골목 다이몬 요코초도 가볼만 해요. 아침시장과 다이몬 요코초는 모두 하코다테역에서 가깝고요. 하코다테역과 아카렌가는 1km 거리로 도보로 이동해도 되고요. 재미삼아 노면 전차를 타도 좋아요. 하코다테에서 다른 관광지로 이동할 때 주로 노면 전차를 이용하게 될 거예요. 먼저 또 하나의 대표 관광지 고료카쿠로 가봅니다. 1868년에서 69년 일본 에도 막부와 메이지 정부 간의 내전 중 하코다테까지 밀린 에도 막부가 마지막까지 대항했던 곳이 고료카쿠였고요. 고료카쿠가 함락되면서 메이지 정부가 승리하고 이때 홋카이도가 일본으로 정식 편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급격하게 근대화를 맞이하죠. 일본인들에게는 이런 역사의 의미가 있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보기 드문 별 모양의 공원이라는 것, 그리고 봄철에 벚꽃이 핀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공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는 입장권이 필요해요. 그리고 공항과 가까운 동쪽에 유노카와라는 대표 온천 관광지가 있습니다. 바다를 보며 온천을 할 수 있고요. 주 관광구역과는 떨어져 있지만 온천이 딸린 호텔에서 쉬고 싶을 때 이쪽을 선택해보세요. 겨울에 온천욕을 하는 원숭이를 볼 수 있는 열대식물원도 이 근처에 있어요. 하코다테의 마지막 장소 조금 외곽으로 나가볼까요? 오누마 국정공원. 하코다테역에서 열차에 따라 30분에서 50분 정도 걸려요. 산과 호수를 낀 자연공원으로 걸으며 산책할 수 있고요. 호수에서 배를 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호수 주변을 한 바퀴 돌 수도 있어요. 저는 하코다테에서 삿포로로 이동하는 날 공원에 들렀는데 물품 소관소도 따로 있고 또 자전거를 빌리면 무료로 짐을 보관해 주기도 해서 이렇게 이동 중에 들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삿포로, 오타루, 하코다테는 모두 개별 영상으로 더 자세히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다시 삿포로 인근으로 돌아와서요. 이번엔 삿포로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들을 살펴볼게요. 비에이와 후라노, 노보리베츠, 도야호수까지 오늘 볼 거예요. 앞에서 본 삿포로, 오타루, 하코다테는 도시에서 도시 이동은 있어도 각 도시 안에서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여행을 할 수 있는데
BA 후라노와 노보리베츠 같은 경우는 그 지역까지는 열차나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해도 그 안에서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구석구석 보고 싶다면 렌터카나 투어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그래도 대중교통으로 가서 천천히 여행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스팟은 포기를 해야 하고 열차나 버스 시간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그럼 아사히카와와 BA 후라노로 먼저 가볼게요. 아사히카와는 삿포로에 이어 홋카이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대표 관광지는 아사히야마 동물원, 그리고 혹시 빙점을 쓴 작가 미우라 아야코를 좋아한다면 아사히카와가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사히카와는 그녀가 살았던 곳으로 미우라 아야코 기념문화관이 아사히카와에 있어요. 동물원과 소설가에도 관심이 없지만 아사히카와에 들르는 또 다른 경우는 JR 열차를 타고 BA와 후라노를 방문할 때 아사히카와가 환승역이기 때문이에요. 삿포로에서 대중교통으로 BA 후라노를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BA와 후라노의 숙소가 마땅치 않다면 아사히카와를 숙소로 삼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차로 여행을 한다면 JR 패스를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삿포로 BA 편도 구간만 거의 6,000엔인데 패스를 한국에서 미리 구입하면 10,000엔, 홋카이도에 가서 구입하면 11,000엔이거든요. 유효기간이 연속 4일이니까 BA 후라노 오가고 일정 짤 때 바로 이어서 오타루 붙이거나 공항 오갈 때 쓰면 비용을 꽤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삿포로 후라노 구간은 구글에서 버스도 검색이 되니까요. 후라노 중심으로 볼 예정이라면 버스도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BA와 후라노로 들어가 볼까요? 이 지역은 홋카이도에서는 나름 내륙에 속하는 곳으로 그동안 침침했던 눈 개안할 정도로 초록이 끝없이 펼쳐지고요. 해산물이 맛있었던 해안가와는 달리 농작물이 풍부하고 유제품이 진짜 맛있어요. 각 지역이나 관광지의 특색을 딴 아이스크림도 많고 멜론도 나는 지역이니까 아이스크림, 멜론도 여기에서 많이 드세요. 먼저 BA. 홋카이도에서 농작물이 많이 자란다고 했잖아요. BA에서는 넓은 농지에 작물을 다양하게 심었고 작물들이 자라면서 각기 다른 모양과 색을 내는데 요게 일부러 조경이라도 한 듯 굉장히 예뻐요. 이 모습이 마치 패치워크 같다고 해서 패치워크 로드라고 불리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이 패치워크 로드를 중심으로 곳곳에 저마다의 사연을 담아 이름 붙여진 나무들이 있는데요. 이런 특별한 나무들을 찾아가 카메라에 담는 것도 BA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예요. 저는 지금보다 훨씬 체력이 좋았을 때 BA역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이 나무들을 찾아다닌 적도 있었어요. BA는 자전거 여행도 가능하니까 자전거 좋아하시면 체크해보세요. 이렇게 예쁜 BA가 관광지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1980년대부터래요. 사진작가 마에다 신조가 BA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이곳을 찍은 작품을 발표하면서 점차 알려지고 미디어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부터 본격 관광지로 인프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했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꽃과 자연을 테마로 한 대규모 농장도 개발하면서 인기가 가속화됐대요. 그럼 이제부터 BA와 후라노의 대표 관광지를 살펴볼게요. BA와 후라노를 구석구석 즐기려면 렌트를 하거나 내게 맞는 상품을 찾아 일일 투어를 하는 게 좋고요. 시간은 걸리지만 대중교통으로도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사게체의 언덕, BA에서 JR 열차로 한 정거장 떨어진 비바우시 역에서 더 가깝고요. 한자를 보면 사게체, 네 계절의 색을 뜻하죠. BA의 계절별 꽃을 즐길 수 있는 대표 장소고요. 워낙 넓어서 트랙터를 타고 돌아보기도 해요. 팜토미타. 팜토미타는 후라노의 대표 라벤더 농장이에요. JR 후라노역에서 세 정거장 떨어진 라벤더 바타케 역에서 가까워요. 다른 꽃도 있지만 라벤더가 주 종목이라 라벤더 피는 7월이 가장 인기고요. 라벤더 아이스크림과 라벤더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들도 있어요. 청해호수 아오이 이케. 여기는 24년 7월 기준 버스가 하루에 7편 있습니다. 시간 맞추기가 어렵고 배차가 길지만 버스가 있기는 있고요. 시간표는 아래 더보기에 남겨놓을게요. 푸른빛을 띠는 이 연못은 가을 겨울에 더 신비롭다고 하는데요. 푸른빛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는 근처의 흰수염 폭포로 가야 해요. 흰수염 폭포, 시로히게노 타키는 폭포의 물이 마치 흰색 수염 같아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폭포의 물이 화산 활동과 주변 토양의 영향으로 미네랄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이 미네랄 성분이 빛을 산란시키면서 독특한 색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이 물이 청해호수로 흘러들어갑니다.
호수에서도 흰수염 폭포와 같은 이유, 빛의 산란에 의해 이렇게 파랗게 보인다고 해요. 그 밖에 후라노에는 후라노 와이너리, 요정이 나올 것 같은 닝구르 테라스, 치즈 공장 등 렌트를 한다면 들러볼 수 있는 더 많은 곳들이 있고요. 봄, 여름에 푸른 들판과 꽃 말고도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원 등 계절의 특징을 두루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이번에는 중요한 곳들만 쏙쏙 골라볼 수 있는 투어를 이용했는데요. 투어 상품을 이용할 때 가장 아쉬웠던 건 내가 머물고 싶은 장소에서 충분히 머물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루 투어를 마치고 나서 돌아보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하루 일정에 맞춰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어의 가장 큰 장점은 최소 비용으로 일정에 대한 큰 고민 없이 나를 맡기고 따라다니면 된다는 거였어요. 투어 대 렌트, 장단점이 있으니까 내게 맞는 걸 선택하세요. 다음에 소개할 노보리베츠 지역도 역시 투어로 다녀왔고요. 제가 다녀온 투어는 아래 더보기에 남겨놓을게요. 제가 직접 다녀온 투어 이외에도 지역별로 구성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여러 개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조건의 투어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노보리베츠와 도야호. 노보리베츠, 일본에서 온천 순위를 매길 때 항상 상위권에 등장하는 곳이에요. 온천수도 풍부하고요. 유황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 지옥 계곡이라는 뜻의 지고쿠 다니를 비롯해 독특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어요. 관광 삼아 잠깐 다녀갈 수도, 또 숙박을 하며 느긋하게 온천을 즐길 수도 있고요. 투어 상품 중에 온천 시간을 포함해서 숙박은 하지 않고 온천만 즐기도록 한 상품도 종종 있더라고요. 도야호, 해피해피 브레드의 배경이 된 곳으로 느긋한 일본 감성영화의 배경으로 실제 들어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도야호는 화산 활동으로 생긴 호수예요. 역시 온천이 솟는 곳이라 하루 느긋하게 묵어가도 좋고요. 이렇게 숙박하며 여행할 수 있는 중심이 될 만한 곳은 온천마을. 이 온천마을에서 보는 도야호의 경관도 예뻐요. 온천마을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쇼와신잔. 쇼와는 일본의 연호 중 하나로 1926년에서 1989년 비교적 가까운 과거인데요. 쇼와 신자는 이 시기에 속하는 1944년에서 45년에 발생한 새로운 활화산이라는 이름의 산이에요. 지금도 연기가 나오고 있고요. 쇼와 신잔에 가면 로프웨이를 타고 산 높이 올라 풍경을 내려다 볼 수도 있고, 쇼와 신잔 군 목장에서는 이 지역의 갈색 곰을 볼 수도 있어요. 도야호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는 사이로 전망대. 운천마을에서 자동차로 10분, 버스로 20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는 요거트가 아주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명소 두 군데만 더 짚으면 지구 끝에 서 있는 느낌을 준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지구곳 지큐미사키. 화산 활동으로 생긴 또 다른 호수 시코츠 호수도 도야호와 삿포로 사이에 있습니다. 이번 홋카이도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행에 필요한 정보들은 더보기에 남겨놓을 거고요. 시간이 걸려도 더 자세한 혹은 더 풍성한 이야기를 담은 지역별 가이드도 준비 중이에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홋카이도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재미있게 다녀오세요.